숭고한 희생정신. 평범한 사람들도 극단적인 상황에 처하면 남을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걸곤 한다. 여기엔 신속한 결단력이 필수다. 남을 구하는 직업에 종사하건 우연히 남을 구하게 되건 마찬가지다. 죽음을 무릅쓰고 타인의 생명을 구하는 행위는 숭고하지만 전혀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내걸 사람은 몇이나 될까. 직업상 늘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사람들은 위기의 순간에 과감히 남을 위해 희생할 수 있도록 강도 높은 훈련을 받는다. 이들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임무를 그림자처럼 수행하고 있다. 공식 행사 때마다 경호를 담당하는 비밀검찰국 요원들. 대통령을 지키는 유일한 방어벽은 바로 자신들이란 사실을 알고 있다. 그래서 더욱 강한 자신감과 열정을 발산한다. 1971년 일리노이 주립대학을 졸업한 팀 메카시는 비밀검찰국 요원으로 발탁됐다. 얼마나 큰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직업인지는 메카시도 알고 있었다. 메카시는 업무에 적격이었다. 그의 아버지도 경찰이었다. 뽑혔다는 소식을 듣고 전율이 느껴졌죠. 꿈이 실현됐으니까요. 메카시는 비밀검찰국 요원 양성소에서 업무에 필요한 정신교육과 기술 훈련을 받았다. 1972년 초 그는 고향인 시카고에 배치됐다. 그로부터 7년간 시카고 현장에서 비밀검찰국 기본 업무인 화이트 칼라형 범죄 수사와 화폐 및 문서 위조 조사 업무를 담당했다. 1979년 30세의 메카시는 대통령 경호 특별요원으로 선발됐다. 물론 영광스러운 임무이긴 하나 그는 순간 가슴이 털썩 내려앉았다. 시카고를 떠나기 싫었고 경호보다는 범죄 수사를 선호했으니까요. 이유는 그게 다입니다. 당시엔 꼭 경호를 하고 싶었던 것도 아니고 범죄 수사가 좋았어요. 그래서 현재 업무에 만족하는데 왜 옮기냐고 반문했죠. 대통령 경호원이 된다는 건 언제 어디서 닥칠지 모르는 위험 속에서 살아야 한다는 의미니까요. 경호원들은 엘리트들로 구성돼 있고 박진감 넘치는 업무에 종사한다. 그러나 메카시는 업무의 위험성을 알기에 어떻게든 시간을 끌어보려 했다. 한동안 무작정 버텨보기도 하고 온갖 노력을 다 해봤습니다. 심지어 비밀 검찰국을 그만둘까도 생각해봤죠. 그러나 메카시는 결국 7년간의 수사요원 생활을 접고 지미 카터 대통령의 경호원으로 들어가게 된다. 메카시는 부인과 두 자녀와 함께 워싱턴으로 거처를 옮겼다. 그리고는 차츰 마음의 안정을 찾았다. 워싱턴에 도착해서 백악관의 대통령 경호실로 들어갔습니다. 브리핑이 있을 때까지 앉아서 기다리는데 각오가 새롭더군요. 책임감이 느껴졌고 비로소 제가 대통령 경호원이라는 자각이 생겼습니다. 경호실에 들어간 바로 그날부터 저의 시각은 전적으로 달라지게 됐습니다. 카터 대통령을 경호했던 2년간은 별다른 사고가 없었다. 메카시는 레이건 대통령이 집권한 후에도 경호실에서 근무했다. 1981년 3월 30일엔 비가 내렸다. 취임 2개월째에 접어든 레이건 대통령의 오후 일정에 대비해 백악관에선 오전에 열린 안보 브리핑에 메카시도 참석했다. 대통령은 노동계 지도자들에게 짧은 연설을 하기로 돼 있었다. 안보 브리핑엔 다른 경호원들도 와 있었고 메카시는 현장 지도 책임자 레이 셰디에게 조 트레이너를 현장에 대신 투입하면 안 되겠느냐고 물어봤다. 일이 식상하기도 했고 새 양복을 입은 날이라 비를 맞고 싶지 않아서기도 했다. 저희가 타는 차는 구조상 비가 들이치게 되어 있거든요. 사방을 주시할 수 있도록 차 지붕은 플라스틱 재질로 돼 있었죠. 그래서 저는 후방에 배치됐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하지만 책임자는 저랑 조 트레이너에게 동전 던지기로 결정을 내리라고 했고 그 결과 제가 져서 워싱턴 힐튼 호텔로 가게 됐죠. 오후 1시 메카시와 요원들은
호텔로 들어가는 레이건 대통령을 경호했다. 이 호텔은 백악관에서 불과 3km 거리에 있었고 기존에도 100여 차례 대통령이 방문했기 때문에 요원들은 이곳에 대해 속속들이 파악하고 있었다. 호텔 도착 때만 해도 일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 같아 보였습니다. 연설이 끝나자 경호원들은 사방으로 흩어져 대통령을 호위하며 호텔 복도를 지났다. 오후 2시 27분 호텔을 빠져나가 대통령 전용차를 향해 15m쯤 걸어가는 도중에도 환영 인파를 차단해야 했다. 소위 통제선을 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대통령과 시민들 간의 거리가 가까워짐에 따라 환호성도 점차 높아졌죠. 카카 카카 하면서 환영했는데 경험상 그건 전혀 걱정할 수준이 아니었어요. 메카시는 대통령을 호송 차량 행렬적으로 인도했다. 주위를 둘러보며 혹시 무장한 사람이 있는지도 확인했다. 그는 시민들과 대통령을 번갈아가며 주시했다. 그러나 바로 뒤에 정신 이상자인 존 힌클리가 서 있을 줄이야. 그는 이구경 권총을 숨기고 있었다. 대통령이 시민들에게 손을 흔들자 힌클리가 인파를 뚫고 전진하며 총을 뽑았다. 총성아, 처음에 2번, 그리고 4번이 더 이어졌습니다. 5초 이내에 총성이 멈췄죠. 정말 순식간이었어요. 처음 총성이 울렸을 때 분명 총알이 발사됐다는 건 확실한데 정확한 발사 지점이 어딘지는 몰랐죠. 하지만 어느 근방인지는 직감했습니다. 메카시는 당시 상황이 슬로우 모션 같았다고 한다. 남자가 접근했고 청구에선 연기가 솟아올랐다. 슬로우 모션처럼 펼쳐졌다고는 하지만 기관총을 난사하는 것 같았죠. 너무 빨라서 총탄이 저를 스친 것도 몰랐고 처음 2발은 제 앞에 있던 사람에게 명중했죠. 그래서 총알이 스친 것도 못 느꼈을 수도 있고요. 첫 번째 총탄은 백악관 대변인 짐 브래디의 이마에 명중했다. 두 번째 총탄은 경찰관 톰 델라헨티의 목에 맞았다. 첫 발사에서 마지막 발사까지는 불과 1에서 4초 내외였을 텐데 저한테는 그 시간이 15 내지 20초 정도로 느껴졌어요. 전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 그쪽으로 달려갔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점은 이것이다. 메카시는 존 힌클리의 총을 일부러 맞으려는 듯 행동했다. 세 번째 총탄은 메카시의 가슴에 명중했고 메카시는 충격으로 몸이 공중에 떠올랐다. 파르 요원은 메카시를 방패로 삼아 대통령을 지켜냈다. 메카시가 없었더라면 저나 대통령이 맞았겠죠. 방어벽이라고는 없었으니까요. 네 번째 총탄은 방탄 유리에 맞았다. 다섯 번째 총탄은 차에 한 번 스친 후 차를 타려던 대통령의 가슴에 맞았다. 요원들은 힌클리를 덮쳤고 여섯 번째 총탄은 건너편 건물로 날아갔다. 대통령 호송 차량은 현장을 떠났다. 창문에 새겨진 총탄의 흔적을 봤죠. 총에 맞고 쓰러진 3명을 저희가 옮겼는데 그 기억이 너무나 생생하군요. 길에 쓰러진 3명 중엔 메카시도 있었다. 가슴에 맞은 탄환은 그의 몸 안에 파고들어 갈비뼈를 스치고 폐와 간을 관통한 후 척추 하단에 꽂혔다. 놀랍게도 메카시는 임무를 계속 수행했다. 쓰러진 상황에서도 무전기는 계속 켜놓았죠. 의식은 멀쩡했고 어떤 상황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대통령 전용차는 백악관으로 갔다고 했어요. 그때 대통령은 무사하리라는 걸 직감했죠. 우리가 이겼다. 해냈어. 이런 생각이 들었죠. 그러나 무사한 것만은 아니었다. 레이건 대통령을 포함해 4명이 힌클리가 난사한 총탄에 맞았다. (1981년 3월에) 비오는 날 비밀 검찰국 요원 팀 메카시는 레이건 대통령의 생명을 구했다. 메카시는 존 힌클리의 이의 구경 권총 앞에 스스로 표적으로 나선 것이다. 힌클리는 총을 난사했죠. 다행히 대통령은 경호원들이 지키고 있었고 대신 다른 사람들이 총에 맞고 쓰러진 겁니다.
메카시의 부인 캐럴은 TV를 보다가 충격 장면을 접하게 됐다. 그때 심정은 정말 암담했어요. 남편이 쓰러지는 장면을 보니 대통령이 무사한지에 대해선 생각할 겨를이 없었죠. 다시는 떠올리기 싫은 기억이에요. 중상을 입은 메카시는 몸을 웅크리고 길에 쓰러졌다. 그는 충격으로 공포에 휩싸였다. 부인과 아이들을 다시 못 보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생겼다. 물론 대통령이 호송되고 있는 길에서도 이런 끔찍한 상황이 벌어지면 어쩌나 걱정이 됐죠. 메카시는 쓰러져 있는 중에도 무전을 통해 대통령의 리무진이 조지 워싱턴 대학병원으로 향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했다. 순간 대통령도 총에 맞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메카시에겐 더 큰 문제가 있었다. 그는 곧 병원으로 옮겨졌다. 대통령도 병원에 걸어서 들어갔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았습니다. 저는 들것에 실려 옮겨졌었는데 각각에서 걸어 들어갔다는 사실을 알았다면은 병원으로 뛰어 들어갔을 거라고 했습니다. 메카시의 상태는 매우 심각했다. 통증이 점점 심해졌어요. 특히 배가 너무나 아팠는데 뇌출혈이 있어서 그랬다는군요. 의료진들은 수술을 받으면 괜찮아질 거라고 얘기는 했지만은 그야 저를 안심시키려는 말이었습니다. 의식을 되찾자마자 메카시는 대통령의 안위를 염려했다. 의사한테 카카는 어디 계시냐고 물어봤던 기억이 나네요. 의사가 대통령께서는 괜찮으실 거라고 답했는데 그땐 이미 상황이 수습된 상태였죠. 사실 대통령도 상당히 위중했습니다. 레이건 대통령은 중상을 입었으나 매우 빠른 회복을 보였다. 메카시는 11일간 입원한 후 휴직했다. 3개월 후 그는 경호실에 복귀했다. 그 일을 겪고 백악관을 떠나 고향으로 갈 수도 있었는데 남편이 경호 업무에 애착을 가져서 계속 머무르게 됐어요. 메카시와 요원들은 비밀 검찰국으로부터 표창을 받았다. 메카시는 어떻게 인간이라면 기본적으로 지니고 있는 자기 보호 본능을 극복한 것일까? 사실 저도 몰랐습니다. 오후 6시쯤 집에 왔는데 그날 자정이 되어서야 메카시가 현장에서 그날 어떻게 했는지 알았죠. 정말 대단한 친구입니다. 총성이 울리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자기를 방어하지만 저희는 그와 반대로 훈련받습니다. 총소리가 나면 일단 보호해야 할 인물의 안전을 위해서 행동하지요. 공격의 위험이 없는 곳을 찾아내서 보호 대상을 신속히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킵니다. 비밀 검찰국 경호원 훈련의 핵심은 원칙대로 행동한다는 것이다. 이런 훈련을 통해 요원들은 대통령을 위협하는 요소를 감지하면 배운 대로 즉각 행동에 옮긴다. 가장 가까이에 있는 요원이 대통령을 지키는 1차 책임자가 된다. 자신을 희생시켜서라도 지켜야 하는 것이다. 다음 단계는 대통령을 최대한 빨리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키는 것이다. 엄호하고 대피한다는 원칙이 말이야 쉽죠. 말 그대로 행하면 될 것 같지만 실제 상황에서는 정말 그 원칙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공격자가 눈앞에 버티고 있는데 자기 목숨을 내걸기란 쉽지 않죠. 그래서 훈련이 필요하죠. 인간의 본능에 역행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강도 높은 훈련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반복 훈련이 손해의 신경 패턴을 형성한다고 주장한다. 손해는 근육 운동을 조절하기 때문이다. 위기의 순간에 요원들은 주저없이 훈련받은 대로 행동하게 된다. 대통령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이 도래하면 다른 문제는 고려할 틈도 없이 요원들은 즉시 반사적으로 행동을 합니다. 총알이 날아온 방향을 향해 몸을 돌리죠. 이때 잠시라도 머뭇거렸다가는
총알을 막지 못하니까요. 행여 어떻게 막을 것인가 생각을 하고 행동에 옮기려 하면 아무런 행동도 못하고 맙니다. 글쎄요, 정신적으로 쇠뇌를 받은 건 아닌데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행동하게 됐다고 할까요? 다양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반복 훈련을 받았죠. 프랭크 팔리는 10여 년간 영웅적인 행동에 대해 연구했다. 그는 영웅들의 전형적인 특성을 추출해냈다. 용기와 관용, 기술과 훈련. 이 네 가지가 소위 T타입 성격의 특성이다. T타입의 인물은 도전을 좋아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호기심이 강합니다. 돌발적인 상황에서 능력을 발휘하죠. 대통령 경호 업무가 그렇습니다. 언제 군중 속에서 총알이 날아올지 모르니까요. T타입 성격을 갖추고 비밀 검찰국의 고된 훈련을 거쳤다 할지라도 실제 위기 상황에서 그대로 행동에 옮긴다는 보장은 없다. 요원들이 훈련받은 그대로 행동에 옮길까요? 그건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일입니다. 반복에 반복을 거듭해 완벽하게 훈련 내용을 체득한 요원이라도 현장에서까지 그와 똑같이 행동할지 의문이죠. 대통령과 백악관에 대한 요원들의 존경심에도 미스테리는 존재한다. 경호원들 간에 형성된 일종의 문화가 그들을 주동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봅니다. 사관학교에서의 의무와 명예, 애국심을 중요시하는 것과 유사하죠. 하지만 경호원 문화의 바탕에는 매우 소중한 가치를 수호하려는 강렬한 욕구가 형성돼 있습니다. 바로 인간의 생명과 대통령의 생명이죠. 메카시는 22년간의 비밀 검찰국 생활을 접고 현재 시카고 교회의 경찰서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마음의 여유가 생긴 메카시는 요원 생활을 이렇게 회고한다. 저한테 그런 일이 생기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비밀 검찰국 요원이라면 누구나 마찬가지일 거예요. 제가 했던 일, 그리고 제가 살아남게 된 것 모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그 순간 어떻게 되었을지는 아무도 모르죠. 해야 할 일과 하고 싶은 일을 했다는 것에 만족할 뿐입니다. 도와달라는 비명을 듣고 과감히 구조에 나선 여성이 있다. 구조작전의 현장, 나이아가라 폭포로 가보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위험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잘 모르지만 목숨을 내건 희생을 감행하기도 한다. 이는 순전히 우연한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다. 나이아가라 폭포는 크게 3개의 폭포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곳 편자 폭포가 가장 경관이 뛰어나다. 나이아가라에선 초당 무려 2,460만 리터의 물이 폭포로 흘러들어가고 있다. 사람들은 이곳에서 자연의 힘에 압도된다. 구경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까이서 폭포를 느껴보려다가 비극을 자초하기도 한다. 1992년 8월 캐린 슐라크터는 오하이오주의 클리블랜드에 있는 집에서 출발해 이 폭포에 왔다. 특수학교 교사인 그녀는 개학을 앞두고 뒤늦게나마 여름 휴가를 즐기기 위해 이곳을 찾았다. 나야가라 폭포는 여름이 성수기죠. 전에도 몇 차례 왔는데 너무나 좋아서 또 찾게 됐어요. 강변에 자전거 도로가 있어서 자전거를 타며 경치를 구경할 수도 있고요. 캐리는 사흘간 자전거를 타고 야영을 하면서 휴가를 즐겼다. 나흘째 되던 날 강변을 따라 110여 킬로미터 자전거 하이킹에 나섰다. 고요한 분위기에서 탁 트인 도로를 누비며 하이킹을 즐기던 캐리. 그러나 1시간쯤 지났을 무렵 어디선가 비명이 들려왔다. 처음엔 저도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주위를 둘러보다가 검은색 잠수복을 착용한 남자를 발견했죠. 강 한복판에 떠 있었어요. 그제서야 진짜 비명이었다는 걸 알았죠. 물살은 그를 편자폭포로 휩쓸어가고 있었다. 폭포까지의 거리는 10km 정도.
캐리는 자전거를 세우고 근처에 있는 민가를 찾았다. 집주인은 이미 911에 신고한 상태였다. 캐리는 조난 현장으로 돌아와 강변을 따라가며 잠수부에게 구조대가 오고 있다고 얘기했다. 당시엔 캐린도 당황했었다. 잠수부가 자기 부인도 물에 빠졌다고 얘기한 순간 눈앞이 캄캄했죠. 뭔가로 세게 얻어맞은 것처럼 멍해졌어요. 물에 빠진 그 사람은 더 큰 충격에 휩싸여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자기 부인을 잃었으니까요. 겁에 질린 남자의 목소리는 캐린에게 결단을 촉구하는 듯했고 캐린은 마침내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기로 했다. 물에 뛰어들어가서 그 사람 손을 잡고 구조대가 오니 염려 말라고 얘기해주고 싶었어요. 캐린은 헬멧과 운동복을 벗었다. 수영을 잘하는 캐린이었지만 잠시 주저했다. 그땐 왜 그랬냐면요. 까딱 잘못하다간 제가 죽을지도 모르잖아요. 속으로 이런 생각도 들었죠. 들어가면 안 돼. 지금 상황은 어쩔 수 없어. 그러나 캐리는 목숨을 걸고 강물로 발걸음을 옮겼다. 점점 깊은 곳으로 들어가자 물살이 너무나 세차서 캐리는 당황했다. 그럴 줄 몰랐거든요. 강변에서 보기엔 너무나 잔잔했는데 물살이 그렇게 셀 줄이야. 강기슭을 따라 뛰어가면서 잠수부를 안심시키던 때만 해도 물속이 그런 상황인 줄은 몰랐어요. 몰랐던 게 오히려 다행이었죠. 일단 들어가서 수영을 하니까 정말 물살이 빠르다는 게 느껴졌어요. 급한 물살은 캐린을 매초 70여 센티미터씩 폭포 쪽으로 내몰았다. 물살을 거슬러 나아가면서 캐린은 잠수부가 있는 곳까지의 거리를 가늠했다. 일단 물에 빠진 사람 쪽으로 가면 제가 그 사람을 데리고 무사히 나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캐리는 잠수부에게 다가가며 큰 소리로 외쳤다. 그러나 그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하지만 캐린의 노력은 마침내 잠수부의 시선을 끌었다. 그 사람은 제가 겨우 1m 전방에 있는데도 절 못 봤어요. 그래서 소리를 질렀더니 제가 오고 있다는 걸 가까스로 알아차렸죠. 캐린은 간격을 좁히며 이 낯선 남자를 향해 손을 뻗었다. 잠수부는 캐린의 손을 잡았다. 그러나 남자는 자포자기한 상태였다. 캐린은 그를 구조하기 위해 목숨을 걸었다. 그러나 장비 때문에 잠수부의 무게는 130kg 이상이나 됐고 그로 인해 물에 떠있기가 쉽지 않았다. 캐린은 그를 이끌고 강기슭을 향해 헤엄치기 시작했다. 이름을 알고 싶었어요. 다친 데는 없는지 물어보고 싶었는데 대답이 없었고 자기 부인의 입술이 새파랗게 질렸다는 얘기만 반복했어요. 이 사람을 살리려면 그런 두려운 생각부터 떨쳐버리도록 도와줘야 했죠. 캐린은 강기슭까지 거의 다 왔다고 말해줬다. 사실은 그렇지 않았는데도 말이다. 캐린은 그를 집중시키고 불안을 가라앉히기 위해 발장구를 쳐보라고 했다. 사실 막막하기는 캐린도 마찬가지였다. 물살과 맞서 싸운 지 15분, 드디어 강변에 가까워지기 시작했다. 강변엔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캐린과 잠수부를 촬영하는 사람도 있었다. 제 심정이 어땠겠어요? 이걸 촬영해서 돈 벌 생각이나 하지 말고 제발 도와줄 생각을 좀 하지. 인간 사슬을 만들든가 보트를 찾아보든가 뭐 도움되는 일을 좀 하라고요. 그러나 캐린과 잠수부를 도와주려고 나서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이들을 향해 다가오는 사람이 있었다. 구조대보다 먼저 현장에 도착한 의용 소방대원이었는데 그는 캐린이 처음 물에 들어간 지점에서부터 잠수부를 이끌고 물 밖으로 데리고 나왔다. 구조대원들은 물에 빠진 부인을 수색했다. 부인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시리에 빠진 잠수부 역시 병원으로 실려갔다. 몇 시간 후 뉴스를 들은 캐린의 가족들은 깜짝 놀라고 만다. 진짜 영웅이죠. 처음엔 주변에 아무도 없었고 카메라도 없었어요. 단지 사람을 살리기 위해 물에 뛰어들었죠.
그래서 거룩한 희생 정신이라는 거예요. 캐리는 전혀 모르는 타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기꺼이 목숨을 걸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물론 수영 실력도 중요한 요소다. 캐리는 운동선수 출신이었다. 그러나 그보다 중요한 것은 자기가 도와주려는 사람과 공감하는 능력이다. 직접 알지 못하는 사람이어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인간이라는 공감대, 즉 사람으로서 타인에 대해 느끼는 책임감만으로 충분합니다. 이런 공감대는 종종 가정에서 배우게 된다. 캐린의 부모는 사회복지사였다. 이들은 딸에게 남을 돕는 마음을 길러주었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알지도 못하고 아무 관련도 없는 사람인데 왜 도와줬느냐고요. 하지만 제 생각은 달라요. 생명이 걸린 문제니까요. 잠수부의 생명도 제 생명만큼이나 귀중하고 제가 도와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저도 그 사람을 돕지 않았다면 그 일이 평생 마음의 짐으로 남았겠죠. 캐린에겐 가정에서 배운 공감대 못지않게 양심의 가책도 커다란 추동력이 됐다. 전문가조차 그녀의 행동에 의아해 한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캐린이 잠수부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뻗은 건 단순히 위험 속에서 그를 구출하려는 행동과는 달라요. 물에 빠진 사람을 구조한 차원이 아니라 모성애의 본능 혹은 부모가 자식에게 품는 애정이 발현됐다고나 할까요? 캐리는 그 사람에게 위안을 주고 싶어 했지요. 마치 오래전부터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뭔가가 저를 그렇게 이끌었죠. 제 마음속의 외침이었을 수도 있고 잘은 모르겠네요. 이제 5명의 군인을 구출해낸 젊은 병사의 얘기를 들어보자. 그는 수류탄에 몸을 던져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구했다. 군인은 전시에 나라를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한다. 위기 일발의 순간에서 영웅적인 희생정신을 발휘해 동료들의 목숨까지 구한 병사가 있다. 1950년 6월 25일 북한은 38선을 넘어 남한을 침략했다. 미국은 무기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냉전 체제의 불문율을 깨고 공산주의에 반대 한국전을 지원하기 시작했다. 한국전 기간에 파병된 미군은 500만 명 이상이다. 당시 20세의 청년 밥 시마네크는 디트로이트의 식료품 상점 점원이었다. 그는 입대 통지서를 받고 해병대에 입대하기로 결심한다. 시마네크는 1951년 훈련소로 이동했다. 군인들에겐 다음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알려주지 않는 것이 관행이다. 그러나 시마네크는 목적지가 한국임을 알고 있었다. 당시 저희들은 전투복 차림이 아니라 훈련복 차림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전투복을 입을 필요가 없는 줄 알았죠. 시마네크 상병은 1952년 봄 서울 북단 48km 지점에 위치한 판문점에 도착한 후 전방으로 배치됐다. 조던기지를 기습하는 적군 때문에 시마네크와 그의 동료들은 잠도 못 자고 적과 맞서 싸웠다. 밤마다 수백 발의 박격포가 발사되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총성이 멎으면 그 다음엔 어떤 일이 터질지를 경계해야 해요. 적에게 포위된 적도 자주 있었고 저희보다 훨씬 많은 적군을 물리쳐야 했던 게 다반사였습니다. 적군이 늘 많았고 늘 우리를 포위했죠. 5달 후 시마네크는 부대와 사령부의 교신을 담당하는 통신병이 됐다. 하지만 이 일도 위험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시마네크의 용기를 시험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1952년 8월 17일) 차량 업무를 마치고 잠시 눈을 붙이려던 시마네크. 그러나 1시간도 채 못 돼 새로운 임무가 떨어졌다.
그것도 처음 보는 병사들과 함께. 그 병사들과 같이 가라고 하는데 사실 좀 가기가 싫었어요. 그 전날 밤에 저는 철야를 했고 저희 부대는 그날 오전에 떠날 예정이었거든요. 아이린 기지로 이동한다고 들었는데 거긴 예전에 가본 적이 있었죠. 그래서 맥주 2병을 마시고 잠시 쉬면서 뒷주머니엔 리더스 다이제스트 잡지를 꽂아뒀습니다. 그때만 해도 위험한 상황이 터지리라곤 상상도 못했으니까요. 아이린 기지는 사람이 살지 않는 전략 엄폐호였다. 미군은 이곳에서 적들의 동태를 감시했다. 새벽에 시마네크는 15명의 동료와 함께 기지를 떠났다. 400m밖에 안 되는 거리였기에 20분 만에 목적지에 도착했다. 이들은 향후 12시간 동안 적군을 감시하기로 했다. 감시는 너무 따분해서 병사들은 종종 방심하기도 한다. 대부분의 경우는 병사 한두를 기지에 보내서 감시를 하게 하는데 그때는 왜 그랬는지 그렇게 하지 않았지요. 그래서 우리는 별다른 관찰이나 경계 없이 전원 나란히 걸어서 나아갔습니다. 이들의 앞에는 엄폐호가 도사리고 있었다. 그 안에 적들이 잠복하고 있으리라곤 상상도 못한 것이다. 그 안을 들여다볼 틈도 없이 갑자기 중공군 셋이 튀어나왔지요. 중공군들은 수리탄을 들고 있었어요. 우리는 즉시 후퇴했고 저는 부대에 우리가 기습을 당했다고 무전을 쳤죠. 부대에선 통신병 톰 라빈이 시마네크의 연락을 받기도 전에 상황의 심각성을 알고 있는 상태였다. 소형 경기관 총이 1분에 아마 2,000발은 발사됐을 겁니다. 어찌나 요란하던지 갑자기 수리탄 폭발음이 들리고 불꽃이 보였죠. 브라우닝 자동 소총 소리도 났습니다. 라빈은 이들과 400m 떨어져 있었지만 적군이 훨씬 많다는 상황을 직감할 수 있었다. 30초간 폭발음이 계속 터져나왔다. 그러다가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그리곤 한 3, 4분쯤 지나서 무전기에서 시마네크의 목소리가 울려나왔죠. 당장 철수하지 않으면 가망이 없다고 했습니다. 중공군들은 미군 기관총 사수를 사살했고 미군들은 두 방향으로 흩어졌다. 대부분은 숨을 곳을 찾았지만 시마네크와 5명의 병사들은 참호를 향해 가는 중이었다. 미 해병들은 포위됐다. 중공군들은 미군보다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고 있었다. 오도 가도 못하게 된 미군들은 다시 공격을 시작했다. 처음엔 중공군이 우세했다. 미군 한 명이 중공군의 총에 맞아 의식을 잃었다. 게다가 미 해병들은 중공군이 즐겨 쓰는 무기인 수류탄 세례까지 받은 상태였다. 수류탄은 사실 값싼 무기죠. 대부분 조잡하기도 하고요. 어떤 건 너무 높이 던져서 우리한테까지 오진 못했지만 우리가 숨어있는 곳에 떨어진 것들도 있었지요. 우린 그 수류탄을 간신히 제거했고요. 미군의 참호로 수류탄이 또 날아들었다. 무엇보다도 시간이 부족했지요. 다른 병사들과 마찬가지로 저도 날아들어온 수류탄을 발로 차고는 엎드렸어요. 그런데 수류탄 파편들이 고나를 뚫고 들어와 제 발에 박혔지요. 그 통증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부상을 입고 지칠 대로 지친 병사들. 시마네크는 무전기에 귀를 기울이며 중공군과의 접전을 지시했다. 이때 배후에선 구조작전이 시작됐다. 우리는 그 해병들을 구하러 가는 중이었습니다. 기습을 시도했지만 30초 만에 허사가 됐죠. 16명 전우 중에서 3이 죽고 12이 부상을 입었으니까요. 1시간가량 맹폭격이 이어지더니 중공군들은 다시 수류탄 세례로 돌아섰다. 중공군들의 머리가 보였고 이동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물론 수류탄이 중공군 진영에서 날아오는 모습도 생생하게 보였죠. 끝도 없이 날아왔죠. 우리로선 계속해서 대응 사격을 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중공군의 수류탄은
거뜬하게 시마네크의 참호까지 넘어왔죠. 급기야는 한 번에 2개씩 던지더군요. 하나는 간신히 발로 차냈는데 동시에 굴러 들어온 다른 하나는 미처 걷어차낼 시간도 없었죠. 시마네크는 전우들의 목숨이 모두 위험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희생정신을 발휘해 전우 한 명을 밀쳐내고 수류탄 위로 몸을 날렸다. 당시엔 앞뒤를 생각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오른쪽 엉덩이와 다리로 수류탄을 막아냈죠. 수류탄 파편이 몸 안에서 회전하면서 파고드는데 그때 그 고통은 말로 표현 못할 정도였죠. 하지만 이내 통증은 사라졌습니다. 시마네크의 희생 덕분에 참호 안에 있던 5명의 병사는 아무런 부상을 입지 않았다. 시마네크의 영웅적인 행동은 수류탄 위로 몸을 날린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그는 또 한 차례 전우를 위해 희생을 감행했다. 한국전이 종반으로 치닫던 1952년, 해병대 상병 시마네크는 결정적인 순간을 맞이한다. 8월 17일, 시마네크는 5명의 다른 해병들과 함께 참호에 숨어 있었다. 수류탄이 자신과 다른 병사들 사이에 떨어졌을 때 그는 몸으로 수류탄을 막아내 5명의 전우의 부상과 죽음을 막았다. 제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는 제 뒤에 있던 친구가 제게 알려줬죠. 그 친구는 정말 저한테 고마워했어요. 중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마네크는 무전기에 귀를 기울였고 적의 엄폐호의 탱크 공격을 지시했다. 이 공격의 성공으로 이들은 탈출 기회를 얻는다. 2명의 병사는 의식을 잃은 한 해병을 들고 참호를 빠져나왔다. 나머지 2병사는 시마네크를 구축하려 했으나 그때 미군 탱크의 공격 방향이 이들의 진로와 맞물려 병사들은 사방으로 흩어졌다. 이들은 무사히 후퇴하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저는 서로의 안전을 위해서 전우들에게 먼저 가라고 했습니다. 그 친구들도 저보다 심한 부상을 입었지만 다리가 멀쩡하니 빨리 후퇴하는 게 낫죠. 그래서 그들이 먼저 피했고 이젠 저 혼자만 남겨졌죠. 시마네크는 걸을 수 없었으므로 부상한 다리를 이끌고 땅바닥을 기어 90m 언덕 아래로 이동했다. 그제서야 그는 미군 탱크가 이 지역 일대를 초토화했음을 알게 됐다. 한 친구한테로 기어서 갔는데 저는 처음엔 그 친구가 저를 가려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낮추라고 말했지요. 알고 보니 그 친구는 이미 숨이 끊긴 상태였죠. 부상을 입은 채 지칠 대로 지친 시마네크가 다가가기 직전에 그 병사는 숨을 거둔 것이다. 30분쯤 지나 도착한 구조병력은 시마네크를 안전한 곳으로 옮겼다. 부대에 돌아올 무렵 그는 정신을 차렸지만 살아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다. 그때 정말 제 자신이 대단하게 느껴졌습니다. 성공했구나. 그리고 살았다. 놀라운 일이었죠. 너무나 감격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시마네크는 헬리콥터로 후송됐다. 그의 공운이 깃든 전장을 굽어보며 공중에서 그날의 격전지를 한 바퀴 둘러봤죠. 한 부분도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수류탄 파편은 그의 엉덩이 아래에 구멍을 냈으나 다행히 장기엔 어떤 손상도 입지 않았다. 치료를 받은 후 휠체어를 타고 부상병동으로 옮겨졌다. 제가 제일 마지막이었나 봅니다. 부상당한 전우들이 저한테 박수갈채를 보냈죠. 죄송합니다. 시마네크 상병은 곧 회복돼 미국으로 돌아갔다. 위대한 공을 세웠지만 그의 군생활은 그것으로 끝났다. 1년 후 그는 군인으로서는 최고의 영예인 의회 최고 명예 훈장을 받았다.
남을 위해 목숨을 내건 22살의 젊은 군인. 과연 무엇이 이런 행동을 가능하게 했을까? 군대의 이념은 집단을 개인보다 우선시한다. 군인 정신에 충실했기도 했고요. 시만의 그는 단체 정신이라는 이념에도 충실했습니다. 이런 정신만 있다면 참호에 있던 전우가 누구인지 알 필요는 없지요. 전우를 형제처럼 여긴다면 모르는 사이인들 어떻게 죽어가도록 방치하겠습니까? 물론 해병대에선 전우를 위해 수류탄 위로 몸을 날리라고 가르치지는 않는다. 단지 집단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도록 훈련할 뿐이다. 해병들이 얼마나 서로를 아끼는지 잘 모르실 겁니다. 특히나 전시엔 더욱 그렇죠. 시마네 그의 소식을 전해 듣고서 한편으로 놀랐습니다. 그 덕에 다른 5명의 해병이 목숨을 구했고 무사히 고향에 돌아간 겁니다. 특수한 훈련을 받은 사람들은 일반인들에 비해 타인을 잘 돕고 목숨까지 기꺼이 바치는 경향이 있죠. 군사훈련이나 비밀검찰국 요원 훈련 혹은 구조대원 훈련들은 모두 유사한 맥락에서 타인을 위해 자신을 과감히 희생하는 정신을 고취시키는 데 집중돼 있습니다. 시마네크는 해병대에서 배운 단체 정신을 몸으로 구현했다. 그러나 타인에 대한 공감은 그 전에 습득했을 것이다. 어려서부터 남을 돕는 행위의 중요성을 배운 사람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타인이 곤경에 빠진 모습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지요. 부모들의 영향도 있다. 그러나 극단적인 희생 행위는 소위 분열이란 현상으로 설명할 수 있다. 위급 사태가 발생하면은 당연히 자신의 생명도 위태롭다는 것을 직감하게 되지요. 하지만 분열 현상이 일어나면 두려움이나 고통은 사라지고 오로지 주어진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일념으로 영웅적인 행동에 집중하게 됩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되면 인간의 뇌에서는 공포와 고통을 완화하는 화학물질이 분비된다. 동시에 뇌의 안화 전두엽 피질에서는 신체의 행동을 지시하게 된다. 인간의 두뇌에서는 윤리의식이나 영웅적인 행동을 개념화하지요. 안화 전두엽 피질은 특히 사람들이 도덕적인 행동이라고 여기는 행동의 통제와 관련이 깊습니다. 이는 인간이라면 모두 공통된 특징일 것이다. 그러나 위기의 상황에서 왜 특정한 사람만 영웅적인 행동을 하게 될까? 물론 우리는 모두 같은 인간입니다. 따라서 위험 앞에서는 어느 정도는 공통적인 반응을 보이죠. 하지만 그 정도는 상당히 다르게 나타나는데 개인마다 유전적인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인 반응의 차이는 유전자 안에 암호화되어 있는지도 모른다. 영웅적인 자질은 유전학에서 가장 연구가 안 돼 있는 분야이기도 하다. 그러나 누가 영웅이 될지는 유전적으로 어느 정도는 결정돼 있다고 한다. 영웅적인 자질은 성격과도 연관이 깊다고 봅니다. 두려움이 없고 추진력이 강하며 이타적인 성격이 그렇죠. 유전자와도 깊은 관련이 있다는 건 알려진 사실이고요. 여러 가지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수도 있다. 유전적 요인과 생물학적 요인, 성격과 학습을 통해 익힌 행동이 영웅적인 희생을 결정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사람들은 모든 것이 사라져버리는 듯 하다든가 시간이 멈춰버린 듯 느껴진다고 말할 때가 있지요. 아마 이런 말을 할 때는 감각의 인지가 정말 조금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로선 그 현상을 이해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초월성이라는 것도 이와 유사한 현상이지요. 영웅적인 행동에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발생하게 되는 상황 자체도 매우 독특해서 통계적인 자료는 유명무실하게 되어버리곤 하지요. 우리는 더 중요하고 더 신비롭고 의미가 깊은 것에 가치를 부여합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가 완벽히 설명해낼 수 없기 때문이죠.